사토시 나카모토는 연금술에 성공한 거죠. 희소하다는 속성을 복제한 거예요. 금이 가치가 있는 거는 불변성과 희소성 때문이야. 그러면 불변성과 희소성을 가진 어떤 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하게 될 거야. 앞으로 계속 강남 아파트로 오를 거예요. 지금 같은 화폐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대대로 아마 못 살 겁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선언이에요. 자꾸 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해지는 걸 가만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그거가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일단 두 가지로 반감기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을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비단. 무슨 얘기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엄청난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AI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암호학도 알고 블록체인 기술도 알고 화폐도 알고 경제도 알고 철학도 알아요. 모든 거에 능통한 거예요. 공부할수록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설계했을 때 화폐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사실은 이 화폐 시스템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청년기를 거쳐서 어떻게 패권을 잡을지까지를 그 과정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놀라울 정도로. 첫 번째, 반감기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속성은 불변성하고 희소성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살 때 디지털 금은 돼요. 근데 불변성하고 희소성 중에 2100만 개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원샷으로 2100만 개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희소성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코드니까 불변성이 있고 탈중화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일시에 그냥 2009년에 제네시스 블록 생성하면서 2100만 개 그냥 탁 털어버리면 돼요. 그래놓고 자, 나는 지금 디지털 금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2009년부터 2140년까지 4년마다 공급량을 계속 줄게 만들었을까? 초창기에 많이 생산되고 갈수록 적게,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반 로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초창기 때 그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산됐다가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산됐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뢰 구축의 과정을 설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거예요. 왜냐면 처음 딱 내놓고 나서 현대차가 처음에 포니 만들었을 때 우리가 미쯔비시의 기술을 100%다 베껴서 미쯔비시보다 좋은 차를 만들었어요. 딱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포니를 딱 보자마자 그래? 정주영 회장 믿을만한데? 그런데 포니 사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누군가는 사가지고 얼리어답터가 몰아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들어보고 어때? 했더니 30km 갔더니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이런 과정도 거쳤을 거고 또 그 계속 이제 컴플레인 받아들여서 계속 바꾸고 시정하고 하면서 이제 신뢰도가 쌓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건 시간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신뢰할 만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코드가 실제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인간의 심리니까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안 거예요. 결국 시간의 함수란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딱 만들어 놓거나 2100만 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코드야 딱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다 그냥 쏟아 나오니까 관심 가졌다가 금방 관심이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초기 투자자들은 하이 리스크죠. 대신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당시에는 내가 10,000원 주고 사면은 채굴 비용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죠. 많이 채굴해 놨으니 지금까지 놨으면. 근데 4년 반감기마다 이게 줄잖아요. 채굴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도가 계속 쌓여가니까 너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인센티브 적게 줘야지. 너는 기여도가 적잖아. 그러니까 기여도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채굴 그 반감기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털어내서 일시적인 관심을 끌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거의 130년 동안 계속 이 시스템을 함수를 만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신뢰도는 늘어나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게끔 짜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개발자들과 초기 투기자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갈수록 이제 이게 남들이 다 인정하고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뒤늦게 사면 50만 원에 샀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신뢰도는 늘어나니까 이제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리스크도 줄어드는 대신에 그러니까 반감기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리스크를 거는 만큼 보상을 주는 거에 그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다 안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이 13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신뢰를 인정받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타임 테이블을 짜는 거예요. 반감기가. 근데 이 반감기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단가가 미국 전기세 기준으로 하면 얼추 1억이에요. 1억. 우리 돈으로 1억. 그러니까 비트코인 1BTC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1억이 들어요.
임대료까지 다 하면 1억을 들여서 지금 채굴 하면 1억 5천이니까 50% 수익률인 거죠. 생산자들은. 그럼 이게 4년 반감기가 지나면 2억이 되겠죠. 생산 단가가. 그럼 지금 수익률대로 하면 가격은 3억이 되는 거고 8년이 지나면 4억이 되고 가격은 6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수요가 계속 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 수익률이 계속 그래프가 가팔라지면서 생산 단가는 4억이 되면 6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0억이 될 거고 생산 단가가 8억이 되면 12억이 되는 게 아니라 30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짜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 함수를. 이게 로그 함수라고 해요,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생성하는 거를. 그래서 로그 함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의 생산 단가와 수익률 간의 이 격차가 4년, 8년, 12년, 16년, 20년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가팔라져서 당시에 이제 16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생산 단가가 12억이다 그러면 18억이 아니라 이제 4,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 수요 구조가 이제 기관과 국가 단위의 수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패권 국가들 간의 패권 다툼의 전쟁의 어떤 유용한 수단으로서 채택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수요죠. 비트코인은 금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비트코인이 지금 금을 완벽하게 대체 못하는 그냥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몰라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의 함수라고.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옆에다 갖다 놔도 이게 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내가 여자친구 사귀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평생이 걸려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코드를 내가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관심으로 돌아섰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공부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개념이 있는데요. 연금술의 역설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연금술이 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연금술사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이작 뉴턴이 연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미션을 받고 아이작 뉴턴이 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연금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금을 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도 지금 복제하지 못했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복제하지 못했다는 거는 인간의 기술로 금을 복제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AI까지 만들고 지금 달나라까지 가는 판국에 금의 원소 76번인가? 금의 원소를 복제하지 못한다는 건 만약에 못 만든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희소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아이작 뉴턴이 영국의 미션을 받아서 연금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근데 영국이 뉴턴한테 금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금이 가치가 엄청난 거니까 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나라가 부자 나라니까 쉽게 해서 금이 가치가 있으니까 금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금을 많이 가지면 더 부자가 되니까. 근데 영국이 바라는 대로 금을 무한복제가 가능해졌어. 당장 내일 지금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만큼 영국의 공장에서 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양만큼 곱하기 만약에 양이 10배가 되면 영국의 금고의 금의 가치가 10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발행되면 그 달러의 구매력이 10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뉴턴이 연금술에 성공하면 결국은 금의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금술에 성공했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연금술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금술의 역설이에요. 연금술의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연금술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에 뉴턴이 집중한 거는 원소기호 76번, 그 당시에 원소기호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물성을 복제하는 데 집중했을 거예요. 누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녹여서 분해할 수 있는 금속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는 금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뉴턴도. 그러니까 뉴턴은 물리학의 천재였지만 주식 투자하고 연금술에는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약간 좀 핀트가 나가는 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굉장히 실패한 루저 투자자였고 연금술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바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이 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금을 복제해라고 하는 순간 금을 복제한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금은 희소한 무엇인가인데 이 희소한 무엇을 복제하라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딜레마죠. 내가 가치 있는 거를 복제하고 싶은데 복제하는 순간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연금술에 성공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뉴턴처럼 금의 물성을 복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희소하다는 속성을 복제한 거예요. 금은 녹슬지 않는다는 불변성이라는 이 속성을, 금이 가치가 있는 거는 불변성과 희소성 때문이야. 그러면 불변성과 희소성을 가진 어떤 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금이니까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디지털 경제라는 거는 또 하나의 경제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생산량의 증가, 디지털 금의 생산량 증가가 오프라인 금의 어떤 희소성을 서로 침해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물론 이 경제가 완전히 양분된 건 아니니까 조금은 침해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사실 금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금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디지털 금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의 희소성을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희소성을 복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희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교적.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초로 성공한 연금술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서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금을 금이라고 받아들였을까?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금이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금하고 은하고 똑같았어요. 자, 금이 지금 은하고 금하고 똑같은 비중일 때 가치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아세요? 몇 배인지 아세요? 금이 은에? 금 한 돈이 은 한 돈의 100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하고 은은 분자 구조나 원소 구조로 보면 거의 동일해요. 만약에 DNA 검사해가지고 이게 내 아들인지 한번 밝혀주세요. 그러면 99.9% 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금하고 은하고. 근데 실제로 금의 희소성이 은의 희소성보다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은 은보다 10배 비싸면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100배가 비싸요. 그러면은 나머지 10배에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다른 요인은 인간이 만든 서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유럽이 근본위제를 택했을까? 영국이 은본위제를 안 하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는 거가 똑같아요. 그때 청나라였나 송나라였나 중국이 은자를 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의 보유를 중국이 더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 은본위제로 가자. 은이 더 유통량이 많으니까 사실 화폐로 쓰기에는 은이 더 좋아요. 유용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희소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희소성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충분히 있는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충분히 있어야 돼요. 희소하다고 해서 너무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는데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거든요. 근데 은이 훨씬 더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그 충분한 거를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은본위제로 가면은 중국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패권을 가져가려면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금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해야 내가 스탠다드를 만들고 패권을 잡는지를 그때부터 학습한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스탠다드를 만들고 상대방이 이 스탠다드를 이용할 때 통행세를 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쟤네는 은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 금본위제를 하니까 그러면 얘네 은을 팔아서 헐값에 팔아서 금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은이 헐값이 되는 거예요. 영국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 금을 헐값으로 만들려면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가치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스탠다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사를 만든 거네. 금이 본연의 지금 은의 가치의 100배는 아닌 거네. 결국은 인간이 만든 서사네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희소하고 훨씬 더 불변적이잖아요. 금보다. 코드니까. 근데 인간들은 아직 코드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물성이 직관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커피를 이렇게 딱 들어서 이게 물질이 있으니까 커피가 있다고 느끼는 거지 코드 속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를 직관적으로 지금도 99%의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죠. 근데 인간한테 존재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 물성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딱딱한 코드로 느끼느냐는 사실은 내 뇌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똑같아요. 중요한 게 아닌데 직관적이냐 직관적이지 않으냐죠.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코드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인간들이 이게 물성과 상관없이 이 코드라는 게 불변하고 희소한 어떤 물체, 딱딱한 물체가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 뇌가 받아들이면 80억 인구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한 명이 받아들이는데 1초가 걸리면 80억 초가 걸리겠죠.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벽한 금이 되겠죠. 그 순간이 돼버리면 이거는 금은 이 가치에 비교가 안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볼만한 지표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책을 정리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의 시대에 정리해 놓으신 거를 이제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만 한 가지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그 지표 중에 이제 최근에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M2라고 통화량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시중에 달러가 얼마큼 풀렸느냐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비트코인의 가치 가격을 15년간 비트코인의 가격과 M2 통화량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상관관계가 94%라고 그래요. 0.94. 0.94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99%의 친자 확률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만약에 M2 통화량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석 달 뒤에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냐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석 달 전에 통화량이 증가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까지 유용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유용한 지표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이제 분석의 측면에서는 많은 온체인 데이터들이 유용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MVRB라고 해서
시가총액을 실제 거래된 그 총액으로 나눈 건데 쉽게 얘기해서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1억 5천에 거래됐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 내가 싸게 사놓은 최근에 거래가 싸게 거래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판단해서 이게 이제 낮을수록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온체인 데이터들을 많이 분석해서 지금 이게 고평가가 돼 있는지 저평가가 돼 있는지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기법으로 많이 이용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냥 선호하는 방법은 그냥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내가 그냥 사놓고 쉽게 해서 그냥 방석 밑에다 깔아놓고 그냥 푹 썩히면 언젠가는 가치가 올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 있을 때 목표 금액이 되면 팔고 목표 금액이 안 되면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 전문 기자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편도 아니었고 그냥 업으로 삼았던 거고 그리고 또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경제학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재미있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고 재미없는 어떤 이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이 올해 4월 16일 날 나왔고 2024년 4월 달에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005년 1월 달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바로 보기 줄여서 이제 월저버버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 어떤 주제는 뭐냐면 달러라는 화폐 패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일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X세대인데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 X세대가 가장 민감한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그 70년대생들은 IMF 97년이 처음 사회에 나가거나 가장 왕성하게 이제 청원의 꿈을 품고 시작할 단계였잖아요. 청년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IMF 외환위기라는 게 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 부도가 났다. 기업들이 다 한보가 부도가 나고 금융사들 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자가 양산되고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고 이제 그때 취직하려고 했던 X세대들은 이제 취직할 데가 없어지고 했던 거죠. 그때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거기 보면은 금명이 아버지랑 금명이랑 다 그냥 일자리 잃고 다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게 X세대에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그 한보철강 한보그룹이라는 데서 차관 얻어가지고 열심히 사업 안 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누군가가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하고 누군가가 무능하고 경제 관료들이 사실은 무식해서 사실은 우리가 불행을 겪은 거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그 100%의 어떤 잘못으로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겪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합하면은 0.01%도 안 돼요. 그럼 99.99%는 누구의 잘못이냐? 달러의 잘못이에요. 달러 시스템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화폐 시스템에 적응해서 돈을 버는데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 돼요. 이거를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IMF를 겪은 게 우리 아버지가 일을 잘 못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 사장이 글로벌 자금 동향을 잘 몰라서 아니면 당시에 우리나라 청와대 정부가 관료들이 경제 공부를 잘 못해서 다 이유는 되지만 굉장히 작은 책임들이에요. 이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결국은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는 발행량을 늘려서 돈을 버는 세계화 구조를 만든 달러 시스템이 IMF를 만든 거예요. 어떤 세계화라는 거대한 거시경제의 물결 속에 우리가 휘말렸던 거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정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의 어떤 부작용이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IMF를 겪으면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IMF 겪으면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누가 이득을 봤을까? 헤지펀드, 사모펀드, 월가가 이득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월가하고 헤지펀드하고 사모펀드는 왜 이득을 봤을까? 달러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았던 거죠.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자, 그럼 그때 그 당시 돌아가면 아마 모를 거야. 저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IMF 위기라는 게 본질이 뭐라는 걸 알았다면 그때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유아인인가 배팅 하잖아요. 그 주인공은 안 거예요.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배팅할 수 있죠.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쪽에 배팅할지를 승률이 높은 쪽에 배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통화 발행량이 늘어나는 현재 화폐 시스템 하에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강남 아파트를 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 강남 아파트가 오를 거예요. 지금 같은 화폐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 안 샀으면 지금 못 살 거예요. 지금 평당 1억인데 비싼 건 평당 2억이니까 100억이니까 못 사죠. 앞으로 계속 못 사요.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앞으로 계속 가난해질 거예요. 훨씬 더 지금보다.
왜냐면 그래프가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1년에 만약에 5억 했던 게 2010년에 10억 했으면 10년 동안에 2배가 는 건데 지금 10억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마 내일 가면 10억이 더 비싸지거든요. 한 달 전보다 10억이 더 비싸요. 지금 강남 아파트가. 훨씬 더 이게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아마 지금 강남 아파트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평생 대대로 아마 못 살 겁니다. 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전에는. 근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의 화폐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쪽에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지금 같은 화폐 시스템, 법정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금과 같은 달러 시스템을 유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힘이 엄청나게 셀 거예요. 근데 소수죠. 강남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소수고 지금 월가 사람들 소수니까. 다수는 강남 아파트가 없고 미국 국채를 안 갖고 있어요. 이 다수가 움직여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도 달러 시스템의 반작용으로 나오고 달러 시스템이라는 어떤 부작용, 그러니까 발행권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을 받은 나의 지갑은 계속 털털 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전가의 보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달러 시스템의 어떤 모순을 치정하는 화폐지만 이것도 당연히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의 부작용이 훨씬 커 보이니까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도 단점이 많은 화폐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화폐도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강남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화폐죠. 그러니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운동장을 평평하게, 인류 역사상 평평한 운동장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하는 거지. 그럼 지금은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으로.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기울겠다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지금 찬성하고 옹호하는 비트코이너들인 거죠. 이거는 새로운 불평등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90%, 99%라는 강남 아파트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운동장이죠. 우리한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거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이너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나한테 유리할 때 투자를 했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불리해 줄 수도 있고 나한테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셔서 나한테 유리하게끔 하는 운동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한테 불리하다면 왼쪽에 발을 굴러서 자꾸 왼쪽으로 기울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해지는 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나는 그것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그거가 이제 결국은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